좋아요, 구독! 네, 간밤에 있던 소식들 글로벌 마켓 리뷰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끼어든 중동 전쟁 향방 함께 하실 분은 IM투자증권 이청원 PB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선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증시는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다만 네. 유가는 조금 떨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미국이 이스라엘의 이란을 방어할 사드 추가 배치를 결정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이란의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이후에 즉각 이행된 조치라는 점에서 휴전이 거론되면서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드나 했더니 다시 한번 불이 지펴지는 그런 느낌인데 네. 이런 상황 어떻게 보실까요? 전반적으로 키를 우리가 두 가지 정도로 맞추면 지금 딱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첫 번째로는 미국의 의도는 우선은 다른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미국인들에 대한 보호 조치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에서 시장이 지금 계속 주목하는 것은 결국 유가인데 WTI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국제 유가가 이틀 이 거래일 전만 하더라도 우선은 배럴당 75달러 수준인데 어제 우선은 꽤나 큰 폭으로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동 지방에서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왜 한편으로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오르는 폭이 매우 미미한가, 여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고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개인적으로 WTI 가격은 지금보다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앞으로 조금 더 이어진다 할지라도 저는 이것이 하나의 선형 관계를 유지하면서 가격 상승을 계속해서 견인하기는 힘들 것이다 그리 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미국인들이 혹은 이스라엘에 대한 사드 배치라고 하는 부분은 그저 단순한 이슈 정도로만 조금 치부를 하고 이것이 증시 혹은 국제 유가 여기에 미치는 영향은 꽤나 미미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투자에 따른 리스크는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제가 조금 뒤에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WTI 기준으로는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하면 유가에 관련된 부분들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9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65달러 선에서 머물던 유가가 불과 한 달 만에 75달러를 상회하고 있고요. 우선 IB 같은 경우에는 100달러까지 넘어설 수도 있다, 즉 네. 장기화된다라면 네. 이런 가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요. 우선 그러지는 못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참고로 국제 유가가 100달러가 아니라 제가 최근에 읽은 자료에 따르면은 200달러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은 제가 본 것 같습니다. 물론 사실상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죠. 국제 유가가 가장 크게 올랐던 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당시 기준으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50달러 수준까지도 오를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지는 못했고요. 이후로 2022년 기준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발발한 이후로 국제 유가가 꽤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에 따라 국제 유가는 의외로 오르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임과 동시에 장기화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큰 영향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자료 한번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PPT를 우선은 준비를 했는데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WTI 가격입니다. 이 거래일 전 기준으로는 배럴당 75달러. 그런데 오늘 새벽 거래가 마무리되면서 이제 73달러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어제는 대략 4% 정도까지도 하락을 했다라고 하는 것. 지난 4월이 52주 기준으로는 최고가입니다. 배럴당 87달러 수준. 그런데 저 시기까지의 흐름을 한번 보게 되었을 때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그 이슈에 따라서 WTI 가격이 계속해서 올랐다라고 하기보다는 연초였죠. 미증시 반도체 쪽의 흐름 자체가 매우 좋았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너무나 컸습니다. 결국에는 산업이 전반적으로 회복이 되는 가운데 경제 상황에 대한 기대감이 묻어났던 게 국제 유가의 가격 상승을 견인한 게 아닌가 그리 보여집니다.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미미할 것이다라고 조금 더 확신을 갖는 것은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이번 주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 신한투자 그리고 하나 그리고 저희 회사 이렇게 자료를 제가 한번 첨부를 해봤는데요. 우선은 왼편에 있는 것 한번 보시게 되면 국제 유가는 2022년 초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저 당시에 있었던 이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었죠. 그리고 2023년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오히려 조금 오르는 듯 하더니 지금 밀립니다. 저 당시가 중동 지방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특히 하마스의 전쟁이 시작이 되었던 시점입니다. 이스라엘의 지정학 지수가 꽤나 큰 폭으로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파르게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은 상대적으로 미미하죠. 오른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전쟁에 참여를 하고 있는 레바논의 움직임까지도 한번 살펴본 건데 이스라엘과 레바논, 이란의 군사 이벤트 발생 건수입니다. 통상적으로 군사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당연히 국제 유가는 오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참여를 하고 있는 반군 기준으로 한번 보게 되면은 팔레스타인의 경우에는 결국에는 하마스이고 예멘 같은 경우에는 반군 후티입니다. 마지막에 레바논의 헤즈볼라인데 주목할 것은 팔레스타인, 레바논, 예멘 이쪽에서 생산이 되는 원유의 전체 생산량은 세계 기준으로 0.1%가 안 됩니다. 그렇다면 0.1% 수준밖에 안 되는 원유의 생산량을 보유하고 있는 이 국가들과 이스라엘이 비록 전쟁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원유의 생산에 있어서의 영향력은 매우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변곡점이 하나가 생겼죠. 얼마 전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게 되면 이란입니다.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과의 어느 정도 전면전을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과 동시에 지난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보복 조치를 논의했다라고 한 이슈가 나오자마자 전일 기준으로 WTI 가격이 큰 폭으로 올라갑니다. 이란은 이제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자료는 하나증권인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이란의 원유 생산량의 경우 글로벌 원유 생산의 약 3.5% 수준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반면 신한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4% 정도 수준인데 이들이 참여를 하게 되면 이제 이야기는 조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란이 본격적으로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제 정세는 조금 더 불안해질 수밖에 없고요. 거기에 따라 WTI 가격은 아무래도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에 놓이게 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인데 이란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석유 시설, 석유관, 정유, 저장 시설 이 모든 것들이 핵시설의 위치와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혹시나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타격을 해서 핵시설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큰 폭으로 유가는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1차적으로 미국이 지금 이쪽 이스라엘 부근에 사드를 재배치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최대한 막으려고 하는 의지로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국제 유가의 상승이라고 하는 측면과 이란의 원유 생산이라고 하는 것에 큰 차질은 없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볼게요. 2022년 10월 대비 주요국의 원유 생산 변화량인데요. 1차적으로 이란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올라가는 배럴 기준으로 국제 유가의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오른쪽에 있는 네모난 빨간색의 네모 박스 사우디입니다. 사우디가 지금 큰 폭으로 감산을 했죠. 사우디는 세계에서 원유의 생산량이 가장 많은 국가입니다. 그리고 오펙의 핵심 국가입니다. 오른편 기준으로 오펙의 원유 생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4월 들어서 우선은 오펙 플러스에 비해서 올라가게 되었는데 이건 다른 이유는 아닙니다. 오펙 플러스의 생산량이 줄었기 때문에 오펙의 생산량이 상대적으로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는 것. 반면 사우디가 여전히 감산에 계속해서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국제 유가는 공급의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될 만한 여지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에도 한번 보게 되면 감산 기조를 지금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게 눈에 뚜렷하게 나오는 거죠.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 2022년, 2023년 들어서는 오히려 생산량을 큰 폭으로 줄여 나가는 모습을 매우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오펙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되는 생산 능력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2022년 10월에는 1 기준으로 200만 배럴의 감산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4월에는 자발적인 감산, 그리고 지난해 11월에도 자발적인 감산을 시행합니다. 이렇게 감산을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WTI 가격을
어느 정도 선은 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원유의 생산을 늘리게 되면은 안 그래도 배럴당 75달러 수준, 사실상 그리 높은 수준이 아닙니다. 아람코를 보유하고 있는 국유 기업의 입장에서는 채산성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원유를 기반으로 다양한 경제 활동을 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 중동에 있는 여러 국가들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감산에 대한 이야기는 앞으로도 더 나올지라도 증산에 대한 이야기는 당분간은 없을 것이다. 그리 보여집니다. 다음 페이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이제는 보는 거예요. 참고로 원유라고 하는 것이 가격이 결정이 됨에 있어서 미치는 영향은 참 다양합니다. 크게는 공급이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수요가 될 수도 있는데, 예전부터 계속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은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의 감산은 매우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지라도 중기나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도 꽤나 많이 나왔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지금의 국제 유가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것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수요라고 하는 측면은 다릅니다. 수요는 한번 엑셀을 딱 밟기 시작을 하면은 이후로 쉽게 브레이크가 꺾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국제 유가를 크게 개선시킬 수 있는, 그리고 이러한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딱 두 가지라고 보여지는데요. 하나는 역시나 미국의 경제 상황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원유 수입 물량이 계속해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유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제조업이 활성화되는 것을 의미하고, 이 제조업이 중국 기준으로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에 대한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쉽게 중국의 원유 수입 물량은 지금 4개월 연속 감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지금 4개월 동안 의외로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경제 상황을 부양시키기 위한 정책을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중국의 상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제조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으로 봐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전반적으로 위축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제조업 PMI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최근에 여러모로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제조업이 살지 않으면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서 특정 원자재 가격이 오른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원자재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크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는 결국엔 다시 한번 중국인데요. 중국의 GDP를 한번 보게 되면 3분기 기준으로는 4.6% 성장이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현재 시점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GDP는 2%대밖에 안 되는데 중국은 무려 4%입니다. 연간 기준으로는 계속해서 5%의 성장을 이루고자 하나 그것 또한 쉽지 않죠. 비록 경기 부양책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1차적으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통화정책으로서의 영향력은 매우 컸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물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것들에 대한 결과는 결국에는 중국의 GDP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의 GDP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민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을 만한 여건에 놓여져야 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진위 계수가 너무나 높다라고 하는 것과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도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쭉 살펴보게 되면은 중동지방에서의 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공급의 측면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국제 유가의 상승을 견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전망이 있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국제 유가의 흐름은 의외로 좋지 않았습니다.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수요라고 하는 이 측면에서의 변화 양상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제조업 지수와 중국의 GDP, 이 모든 것들이 큰 폭으로 개선이 되는 모습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WTI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거나 시장에서 전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배럴당 100달러라고 하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중간중간 어떤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공급이라고 하는 측면보다는 언제나 수요라고 하는 측면에 대한 영향력이 컸던 국제 유가임을 감안한다면 우리가 WTI의 가격의 상승에 베팅을 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다. 그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즈음에 배럴당 150달러를 넘길 것이다라는 리포트가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상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번 중동 리스크 역시 100달러에서 200달러 사이로 전망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것이다,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결국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사드 배치 등의 이슈에도 국제 유가는 제한적일 것이다, 상승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건데 그렇다면 대표적으로 고유가 수혜주로 언급되어지고 있는 원유와 정유, 석유 화학 등 관련 섹터에 대해서는 접근을 어떻게 취해봐야 될까요? 답은 사실 쉬운데요. 자꾸자꾸 통념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국제 유가가 그래도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오를 거야. 그리고 관련된 기업을 우리는 빨리 찾아야 돼. 사실 그런 분이 지금 없는 게 아닙니다. 꽤나 많습니다만 제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국제 유가의 상승은 꽤나 제한적일 것이고 그것은 결국에는 정유, 원유, 석유화학 여기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겁니다. 특히 석유화학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금호 석유 같은 경우에도 타이어에 대한 공급이라든지 기타 폴리에틸렌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플라스틱 수지 여기에서 1분기처럼 실적이 나올 것인데 우선은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정유도 마찬가지입니다. S오일의 최근의 주가 흐름 보시게 되면 1년 내내 계속해서 밀립니다. 그도 그럴 것이 국제 유가의 상승과 상관계수가 우리나라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기업이 이 S오일인데 S오일의 경우에는 결국 국제 유가가 지금처럼 미미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 정제 마진에 따른 수익이 훼손이 됩니다. BEP 기준으로 대략 3달러 정도 3분기 기준으로 전망이 되는데 BEP는 사실상 5달러 정도 수준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우리 회사에서 최근에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요 둔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국제 유가는 결국 오르지 못할 것이고 S오일에 대한 실적 전망도 하향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나온 S오일에 대한 실적 전망 제가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 보았는데요. 마지막 페이지에 나옵니다. 실적 추정치입니다. 빨간색 박스만 한번 보시면 돼요. S오일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 올해 3분기는 영업 손실이 2,270억 원 수준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만 하더라도 직원들 성과급에 대한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던 그런 기업이 불과 1년도 안 돼서 영업 손실이 지금 나오는 거죠. 사업 부분별로 살펴보게 되면 1차적으로 석유화학은 약간의 영업이익 기준 흑자 360억 원 정도고요. 윤활유 쪽은 1,660억 원 정도의 영업이익 흑자가 전망이 됩니다. 참고로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지금 S오일이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정유 기업들이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률이 23%나 나오죠. 윤활유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신차에 대한 공급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실적이 개선되는 경향이 있는데 아쉽게 이 부분 또한 전기차에 대한 판매가 조금 줄어들고 있고 내연기관에 대한 수요도 줄고 있다는 점에서 추가적으로 추후에 실적 개선이 큰 폭으로 개선되는 것은 어렵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남아있는 건 이제 정유죠. 정제 마진이 지금 낮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유가 안 남에도 불구하고 이 정유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정유 즉 원유를 기반으로 해서 각 단계별로 원유를 기반으로 뭐 등유가 되든 휘발유가 되든 경유가 되든 이 정제를 하는 그 기술력만큼은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래서 2010년대 중반만 하더라도 이 원유에 대한 수출 기준으로는 우리나라가 2위나 했던 그런 국가였는데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매우 힘든 상황인 거죠. 정유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무려 4,600억 이상의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추후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국제 유가의 움직임이 미미하다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3분기가 아니라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전망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동 지방에서의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으니 국제 유가는 오를 것이고 S오일을 매수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는 힘들다는 거 꼭 인지하시고요. 핵심은 수요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 그리고 중국의 경제 회복 그게 1차적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WTI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니 국제
유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매우 단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를 할지라도 중기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끌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는 의견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경제 상황과 중국의 경제 회복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짚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될 경우에는 우리는 정유나 석유화학 대신에 어떤 섹터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사실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답은 찾지를 못했습니다. 이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직접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없거든요. 만약에 이게 계속해서 부각이 되었다면 미 증시는 저렇게 오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지정학적 리스크라고 하는 것에 따른 수혜를 우리가 찾기보다는 이것을 그냥 배제하고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여지고 반도체의 시간이 조금씩 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미증시 의외로 또 좋았습니다. 제약바이오가 한풀 꺾일 듯한 분위기 속에서 결국 우리 증시에서의 주인공은 반도체가 될 것이고 삼성전자가 턴을 하면 참 좋겠는데 우선은 그러지는 못합니다만 SK하이닉스가 지금 턴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도 여전히 있습니다. HBM에 대한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는 계속해서 이 AI 칩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SK하이닉스와 같은 기업은 우리가 지금 시점에서 투자에 따른 투자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SK하이닉스를 한번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좋아요, 구독!